이어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구조방정식 쪽에 이해를 좀 더 하시고 싶다 그러면 이 페이퍼를 꼭 다운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먼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구조방정식 모델을 가지고 요 부분만 체크를 하셔도 사실은 요 부분만 체크를 잘 하셔도 이게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테르면 AI 관련돼서 요즘 챗 GPT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관련된 내가 측정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또 설문지를 제작을 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관련돼서 이 분석 방법을 이렇게 에모스를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벤틀러와 보넷의 이 소위 그 단계에서 두 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타당성, 신뢰성 이거를 좀 본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델과 데이터를 피트를 시켜보게 되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적합 지수라고 합니다. 적합 지수라고 하는데 이 피트를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표들을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 CFI, 그다음 TLI라고도 하고요. NNFI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이 RMSEA, 그다음에 SRMR 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이 절대 적합 지수라고도 하고 중분 적합 지수라고 하는 이런 군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절대 적합 지수는 요 안에는 수치 안에는 절대적으로 그래서 영어로는 앱솔루트하다라고 하는데 앱솔루트 피트니스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 이 지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P값은 카이스퀘어에 대한 P값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RMSE 이론데 여기 보시면 이 R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뭐냐면 실제하고 그 소위 예측치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거리 개념으로 했는데 0에 가까운 수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내 모델이 아주 데이터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여기 GFI나 AGFI 이런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분적합지수라고 하는 건 가장 최악의 모델일 때, 최악이라는 건 변수 간의 관련성이 전혀 없을 때와 그다음에 제 모델을 이렇게 데이터에다가 피트를 시켜보는 이 순간에 이 소위 좋아지는 정도, 설명력이 좋아지는 정도, 요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또 여기에 보시면 간명적합지수 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간명적합지수는 뭐냐면 주로 이런 연구에 내가 단일 모델, 그러니까 싱글 모델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 절대적합지수나 중분적합지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모델을 경합을 시킨다. 그러니까 경쟁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이걸 competing model strategy라고 하는데 이 경쟁 모델을 시킬 때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모델을 이렇게 가져가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를 이렇게 보냐면 어느 게 설명력이 뛰어나고 또 간단하냐 이거를 이제 간명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간명 모델 지수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모델일 때는 이것만 보시는데 경쟁을 시키면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게 AIC라고 하는 게 있는데 AIC 같은 경우는 간명 적합지수 계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단일 모델일 때는 이것만 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또 질문을 아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안한 연구 모델이 데이터를 전부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런 지표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워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 이 공식이 조금씩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다 그럴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요 카이스케어의 그 시계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 내 모델과 그다음에 그 데이터 간의 괴리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위 이제 카이스케어 양에 따라서 P값이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소위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결과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잘 나온다라는 건 피트니스 인덱스가 여기 기준치 이상을 상회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감사하다라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런 지표들이 만족스러우면 제가 여기다 1이라고 해 놨는데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다음 단계는 요인과 요인을 요 앞단으로 쭉 가 보면 요인과 요인의 이 회귀 분석적인 접근, 유의한 거를 찾아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런 양측 검증에 의해서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G값을 가지고 또 T값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96보다 큰지 그러면 기무가설이 기각되고 연구가설이 채택, 여기가 기각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0.05보다 안쪽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소위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관찰지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확률이 P값이라고 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기 스텝이라고 했는데 이 그냥 요 데이터는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지표를 보게 되는데 적합지수를 여기 보는데 이 마들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디폴트 마들이라고 하는 게 연구자가 제안한 모델과 데이터의 간극을 나타내는 거다. 적합도를 말하는 거죠. Saturated 마들이라는 건 모두 선을 다 연결했다라고 가정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쭉 보시고 기준치 안에 들어온 경우에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런 그 보면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 데 나오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CR 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에스티메이트를 스탠다드 에러로 나눈 게 CR 값이에요. 회귀 분석에서 얘기하는 이게 T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R은 크리티컬 레이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얘로 나누면 얘를 얘로 나누면 얘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큰 쪽을 빨리 이 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 얘가 유의한 경로겠구나. 그 얘기는 P값이 0.05보다 적겠구나. 그래서 이게 0.00 뭐 이런 식으로 0.005 뭐 0.00 뭐 이래서 이 0.05보다 매우 작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에스테리스크가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새롭게 제안한 연구 모델, 다시 말하면 연구 가설이 채택됐다. 이쪽은 기각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를 찾아가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구조방정식의 모델인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사실은 아까 우리 정성원 상무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진짜 일목요연하게 아주 간단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는 일부를 가지고 추론을 하잖아요. 뭐냐면 일부인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하죠. 근데 소표본인 경우에는 소위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어떤 종 모양의 대칭 분포의 형태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뭐냐면 이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리플레이스먼트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다시 넣은 거 그러니까 꺼낸 거를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요. 여기가 주머니인데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낸다라고 하면 2, 3, 5가 적혀 있는 구슬이 있는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꺼낸 거를 다시 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복원 추출을 허용을 해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 여러 번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위 평균을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종 모양의 대칭 분포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표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컴퓨터의 성능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이게 이 부트스트래핑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AI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딥러닝, 머신러닝 얘기하면서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답스트 부스트 하더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 이 부트스트래핑이 위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걸 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트스트래핑이 구조방 정식에서 어떨 때 응용이 되는가? 이 모델의 어떤 적합도 평가에서 소표본인 경우에 이게 아까 카이스케어에 제가 이 사실은 식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소위 카이스케어의 이
통계량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저의 연구 모델과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습득한 데이터 간의 간극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소위 이게 카이스케어 통계량이 쭉 커져요. 그 얘기는 P값이 0.05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표본인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간극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이 부트스트래핑을 이용을 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우리가 몇 천 회를 놓는가 뭐 이것도 이제 설정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서 통계 검증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매개 효과 검정, 그다음에 조절 효과 검정에서 우리가 뭐를 제공을 해 주냐면요. 신뢰 구간을 제공을 해 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신뢰 구간을 제공을 해 주는데, 그 신뢰 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0을 포함을 했는지 안 포함했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기무가설이 차이가 있다 없다 아니면 유의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면, 거기에 소위 회귀계수라고 하면 그게 0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포함을 하면 신뢰 구간 안에 그러면 유의하지 않은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신뢰 구간을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을 하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신뢰 구간 안에 상한값 하한값 요 사이에 0을 포함하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고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표본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트스트래핑의 장점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뢰 구간과 측정 오차를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면 여기 단점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적절한 어떤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그다음에 뭐 요즘은 웬만하면 이 반복 횟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컴퓨터가 이 메모리가 좀 일반 것보다 아니면 많은 사용량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소위 횟수 때문에 이게 시간이 더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웬만한 이런 컴퓨터에서는 거의 부트스트래핑이 다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충분한 좀 시간이, 반복 횟수를 설정하다 보면 시간이 필요하고 용량도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매개 효과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그 헤이즈 모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뒷부분부터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거를 개념 모델이라고 해요. 근데 통계에서 분석을 하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한 모델이니까 이렇게 그대로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통계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얘가 놓여져 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라고 하죠. 매개 변수.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얘를 직접 소위 이제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다이렉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요. 요쪽에다가 말로 간단하게 쓰면 요 M이라고 하는 이 성격을 보면 A와 B의 곱이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인터랙션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요. A와 B의 곱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C가 뭐냐면 직접 효과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작용하는 전체의 이펙트는 어떠냐? 이 토탈 이펙트는 A와 B의 곱, 이거를 우리가 파워라고 하는데요. 이 둘의 곱에 그다음에 여기를 C를 직접 효과를 더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통계적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트스트래핑을 한다라고 하면 A와 B의 곱이 유의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면 우리가 P값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항상 어떤 이런 개념적인 모델, 내가 이 상상하고 있는 어떤 이 모델을 여기다가 이렇게 나타내려면 통계적인 모델도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헤이즈 교수가 아니면 그 전에도 이렇게 계속 연구들을 해왔지만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이 중간에 매개되어 있는 매개 변수를 그 분석하는 방법이
뭐 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바론과 케니의 방법이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 이 구조방정식에 특히나 에모스 팩에서 한 방에 또 해 주기 때문에 요 특징만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바론과 케니의 이 4단계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요걸 보면요. 얘를 독립 변수라고 하고요. 얘를 종속 변수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이제 중간 매개된 변수라고 한다면 저 A하고 B를 곱하는 이런 거를 어떻게 검증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직접적으로 이 유의한지를 먼저 검증을 해요. 그다음에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유의한지를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의하면 계속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유의한지를 또 봐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매개 변수를 포함해서 이 포함한 모델과 매개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델의 적합 지수를 보는 거죠. 이렇게 매개 변수의 포함 모델이 우수하다라고 한다면 적합 지수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에모스에서 이런 과정들이 요즘에 인제 이렇게 헤이즈 교수나 이런 분들은 약간 좀 무의미하다. 이게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요런 모델을 가지고요,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 세 개의 변수가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 이게 세 개의 변수잖아요. 저 세 개의 변수가 정규 분포를 보이는지를 판단을 해서 정규 분포를 보인다. 그 에모스 팩에서도 우리가 그 결과를 보는 창에서 제가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래서 그러면 정규 분포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소벨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정규 분포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부트스트래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 그래서 데이터가 적을 경우에 요걸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접 효과를 측정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소별 검정을 하거나 부트스트래핑을 하면 이 정규 분포일 때는 소벨을 가고 부트스트래핑일 때는 요걸 쓰는데, 다시 말하면 변수가 정규 분포를 보이지 않을 때 요걸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요 값이 요 값하고 소벨 검정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하면 안정화된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 바론과 케니의 이 방법에서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간접 조건, 그러니까 간접 효과를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얘는 유의하지 않고 이렇게만 간다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완전 매개인데요. 이걸 개별적으로 다 따로 해보고 얘를 여기 연결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유의한 정도가 좀 요때 개별적으로 했을 때보다 낮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거를 부분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분석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조방정식과 특히 매개효과 분석은 앞에서 말씀드린 건 사회과학이나 뭐 심리학, 뭐 경영학 이런 쪽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아이 뭐 이거 너무 이미 예측을 하고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너무 이게 통계적으로는 이게 좀 소위 이게 맞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나름대로 왜 그러냐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의 공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내재되어 있는 지식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고, 제가 데이터를 또 가져오는 그런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빅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런 공력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고거를 또 제가 실제 이렇게 한번 피트를 시켜보는 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학문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 분이 아까 인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인제 그러니까 슬쩍 답변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쪽으로 인제 말씀을 좀 넘겨 볼게요. 우리가 메디에이팅을 분석할 때 사실은 인제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는 원래 오늘 이제 실습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실습은 이제 나중에 혹시 정규 과목이나 그런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설명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요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인제 제가 만든 예제인데, 요 데이터 이거는
10의 A 그러니까 SAV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자가 SAV고 그래서 요 데이터를 우리 또 이렇게 올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집에서 꼭 연습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 메데이터라고 하고 이 에이모스 그러니까 이 에이모스의 확장자 이걸 파일을 찾으셔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그려 놓습니다. 어디서요? 에이모스. 그다음에 얘를 데이터를 소위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고 에이모스 팩의 맨 하단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런 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모델을 그리고 아니면 이 모델을 불러와서 그다음에 불러온 다음에 에이모스 팩의 하단에 보시면 not estimating 그러니까 estimating any user defined estimating이라고 하는 이런 단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클릭을 할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 분들이 이걸 사용을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게 소위 이거 사용해 보신 경험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사용을 하면 제가 유저라고 한다면 유저의 입장에서 다양한 통계량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not estimating any user defined estimate라고 하는 걸 이걸 누르시고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조금 기다려 보면 그 노티스가 나와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define new estimate라고 하는 이 키를 누르십니다.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이 모델에서 지금 왼쪽 모델에서요. 여기 X하고 M의 패스에다가는 A를 놨고 M에서 Y는 B를 놨고 여기 C를 놨어요. 이걸 C는 뭐냐면 여기 마우스로 여기 화살표에다 콕콕 누르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회귀 괴수를 집어넣는 파라메타라고 하는 키가 있습니다. 파라메타에다 공란에다가 이 문자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안착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를 하냐면 요렇게 이런 문자를 집어 넣으시고 여기서 보시면 다이렉트 이펙트 X하고 Y에 이걸 C라고 놨는데 얘를 다이렉트 이펙트라고 해요. 그다음에 A하고 B를 지금 보시면 A 패스하고 B 패스가 곱하면 이걸 인다이렉트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서 토탈 이펙트는 A하고 B를 이게 간접 효과죠. 그다음에 요 앞에서 직접 효과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소위 그냥 이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거 체크를 하시면 돼요. 거기서 신텍스 체크라고 하는 기능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내용을 잘 입력을 했는지 뭐냐면 여기의 상황을 여기로 잘 가져왔는지 그러니까 여기 다이렉트 이펙트하고 얘가 왜 이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띄지 않았을까 이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신텍스 체크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 제가 잘 소위 입력을 했는지 문제없게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A라고 놨는데 다른데 뭐 다른 문자를 쓰거나 하면 이게 소위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여기 제가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여기 만약에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에러가 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체크 신텍스 체크 뭐 이러면 뭐가 나오냐면 에러가 나와요. 그래서 에러를 우리가 소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제가 작성한 문장이 어떤가. 그런 다음에 체크해서 체크 기능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OK가 나오든가 아니면 노티스가 쭉 떠요. 밑에. 뭐라고 하냐면 에러가 나오든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대로 보고 제가 뭐를 잘못했구나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파일에 다시 말하면 요 파일에 작동하는 제가 유저인데요. 이 분석자가 입맛에 맞는 데이터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소위 요거를 이제 여기다 명령을 한 거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수정해서 다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소위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거나 이런 여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에모스 팩으로 가서요. 요거를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뷰 어널리시스 프로퍼티스 부트스트래핑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눌러요. 아니면 내가 요 95%로 맞추시고 싶으면 여기를 신뢰 수준을 하한값 상한값을 요 95%로 맞추셔도 되고 디폴트로는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 세 개를 하여튼 공이 누르고요. 이 결정적인 건 여기와 여기의 게임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고 하면 이 CH10의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요 데이터가 제가 상관행렬이나 내지는 공분산 행렬로 바꿔놨다면 얘를 눌러라 이런 뜻이고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게 있는데 몬테카를로의 방법을 누르고 제가 그 소위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원천 데이터, 여기 CH10이 뭐 5점 척도 아니면 10점 척도로 이렇게 쭉 균일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상관행렬이나 공분산행렬이 아닌 경우에 그럴 때는 우리가 뭐를 누르냐? 이 부트스트래핑 ML을 누르는 거죠. 왜? 여기서 보면 CH10의 이 SAV 파일은 요거를 누른 이유가 요 파일은 뭐냐면 이 척도로 그 비율 척도로 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원천 데이터라고 봐서 여기를 키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실습은 안 하더라도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셨다가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실습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 아웃풋을 누르시면 여기 십자가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그 십자가 이런 표시가 나오는 거는 그 뒤로 계속 후속적인 어떤 아웃풋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스칼라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User Defined Estimate라고 하는 얘를 누르면 소위 그다음에 여기도 요게 작동을 하고 얘를 눌러 놓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여기 요 탭을 이게 생성이 돼요. 여기를 누르고 이러면 이쪽으로 이게 생성이 돼서 우리가 양측 검정, Two-tail significance라고 하는데 양측 검정을 딱 누르면 뭐냐면 여기 P 값도 나오면서 여기 신뢰 구간이 나와요. 여기는 하한 값이고요. 여기는 상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다이렉트 이펙트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계산이 될 건데요. 계산이 되면 그 값이 여기는 이제 비표준화된 값으로 이렇게 계산돼 있어요. 그런데 요 값을 보면 마이너스 0.459에서 0.997이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제로가 들어가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무가설이거든요. 기무가설이 여기 그 얘기는 뭐냐면 간접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게 기무가설인데요. 그러면 제로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지지가 다시 말하면 대체 가설이 지지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접 효과의 유의성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우리가 매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이거를 했는데요. 한번 댁에서 아니면 여기 플로에도 지금 계시는데요. 여기서 요 기능을 꼭 하시고 에러가 난다고 나중에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저도 초반에 이거 왜 그런가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띄어쓰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멋있어 보이죠? 띄어쓰기 하면.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건부 분석에 대해서 조건부 간접 효과 앞에서 이 헤이즈 교수 얘기를 했는데요. 이 파트를 잘 기억을 하시고 실행을 많이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를 생각합니다. 자, 앞에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컨셉츄얼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개념 모델을 이런 통계적 모델로 바꿔줘야 된다. 근데 아까 매개 효과 같은 경우는 요런 거는 바로 앞으로 앞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기는 그대로 요 모델이 소위 컨셉츄얼 모델 이퀄 그 스태티스티컬 모델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할 여기 내용을 보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렸어요. 얘를 우리가 조절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에모스에서 이거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파워포인트에서는 이게 그려지는데 어떤 프로그램도 이거를 그 형상화해서 이렇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려져요. 그래서 스마트 PLS는 결과적으로 이게 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가능한데, 근데 우리에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연구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분석을 한다면 X하고 여기 X1하고 X2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슬쩍 흘렸는데 프로덕트 항을 만들어야 돼요. 적항을 만들어서
그래서 x1에서 일로 가고 x2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하고 얘 만들어줬죠. 그리고 얘하고 얘 제2의 1의 독립변수와 2의 독립변수를 곱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쉽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선형적인 모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모델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하고 얘의 적항을 만들어서 x1하고 x2를 이렇게 보내죠. 그렇게 하고 x1과 x2를 이렇게 적항, 곱하기항을 만들어서 회귀 분석을 하면 이 모델이 SPSS에서 분석을 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분석이 가능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회귀 분석을 하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쭉 보시면 여기에 요 B3가 있는데 그러니까 X1하고 X2에서 나온 이게 소위 회귀계수가 되겠어요. 이 회귀계수를 뭐라고 하냐면 X1과 X2의 이 조조력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나 이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면서 제가 페이퍼를 이렇게 읽게 됐는데 앵무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갑자기 앵무새 얘기하니까 이상하시죠? 근데 이게 앵무새에 이렇게 보면 이 소위 이 친밀감, 이거 호의적인 어떤 뭐라 할까요? 감 내지는 이런 그 호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성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위 암놈, 순놈에 따라서 여기에 이 친밀감이 이렇게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이 페이퍼로 최근에 페이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읽고 또 서치해 보니까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기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런 식의 이런 앞에 이 반복인데요. 요런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하고 이렇게 얘는 회귀 분석을 해요. 이렇게 보내죠. 그다음에 얘하고 얘의 적항을 또 만들어요. 적항을 이게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 어 소위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제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호의적인 감정을 여기 어펙션이라고 하면요. 여기 친밀감, 여기가 종속 변수가 얘가 독립 변수예요. 그래서 앵무새의 성별을 여기에 그 소위 젠더 덤이라고 했는데 지금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게 moderation 이게 CSV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운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용하시면 되는데 SPSS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요런 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얘하고 어펙션하고 그 젠더 덤이라고 하는 거 0과 1로 놓은 요거를 둘을 곱하기를 해서 항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미 변수로 제가 이렇게 더미 변수와 이 그다음에 어펙션 변수를 같이 곱했죠. 이거 제가 만들었고요.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회귀 분석을 해요. 어떻게 회귀 분석하냐면 이거 SPS 상에서 이 어펙션 보내고 젠더 보내고요. 이 더미 처리한 거, 그다음에 적항, 곱하기 항을 만든 거를 보내서 하면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SPS 상에서 나오죠. 그래서 전체의 추정식은 여기서 0.05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 확률이 적기 때문에 유의하다. 설명력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여기 설명력은 여기 R 스퀘어 값이 이렇고 그다음에 수정된 그 자유도로 조정된 우리가 소위 수정된 계수 그러니까 R 스퀘어가 여기에 나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앞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B3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얘기하면 이 B3라고 하는 게 유의 정도를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0.05보다 적기 때문에 0.375인데요. 이 0.05보다 소위 P값이 0.05보다 지금 여기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게 유의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성별에 따라서. 그 성별에 따라서 조절 효과가 있는지는 사후적으로 뭘로 볼 수 있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거를 이제 이렇게 회귀 분석에서 이게 가능하구나. 아까 한 분이 이제 헤이즈 교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SPS 상에서 이거를 잘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게 부트스트래핑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에모스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혹시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우리 헤이즈 교수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요. 어디를 가시냐면 요 사이트를 가 보세요. 요 사이트를 서치를 하셔서요. 헤이즈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프로세스 우리가 컨트롤 그러니까 컨디셔널 뭐 프로세스 애널리시스 뭐 이런 걸 서치를 하시면 이 앤드류 헤이즈 교수가 나옵니다. 원래는 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계시다가 어 캐나다에 지금 교수님으로 좀 가 계세요. 그래서 랩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요 사이트를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 1 번이라고 해 놨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가십니다. 이제 이분이 아주 편하게 분석을 해 놨는데 SPS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런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 1 번이라고 하는데 얘를 누르면요. 앤드류 헤이즈 요 보시고 여기를 누르시라고요. 그럼 누르시면 쭉 설명이 나와 있고 거기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뭘 다운로드하냐? 그 헤이즈 교수의 제자들이 워낙 맨파워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 헤이즈 교수가 이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400 $400를 주고 소위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봐라. 컴퓨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문과 출신이신데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뭐 이렇게 조립도 하고 직접 이거를 당신이 좀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당신이 이런 알고리즘 이런 거에도 인제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맨파워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 랩에서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 프로세스 매크로라고 하는 거를 어 알 알고리즘으로 인제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SPSS, SES나 R에서 우리가 이걸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그동안에 나와 있는 모델을 92 개가 있어요. 92 개. 그래서 구글에서 프로세스 그러니까 헤이즈 이렇게 하시고 프로세스 뭐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서치를 하게 되면 소위 PDF 파일로 여러 개의 PDF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연구자들이 지금 올려 놨어요. 거기 안에서 대부분의 모델들이 결정되더라. 이제 92 개면 대단하죠. 그래서 어 제가 죽을 때까지 92 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먼저 PDF로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SPSS나 SES나 R에서 정말 편하게 92 개의 모델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어요라고 이 소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세 번째 제가 여기서 여기를 다운로드 여기를 누르시면 요런 탭이 나오는데 요 애를 누르시고 지금부터 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실습을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소위 KNL이라고 하는 여기 인제 캘거리에 있는 대학교인데 여기 CCRAM이라고 하는 리서치 요 대학의 리서치 센터를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 요게 나와요. 여기 리소스 허브라고 하는데 얘가 나오는데 여기를 가요. 얘를 누르면 여기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어제 저녁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버전이 4.3 까지 그냥 계속 기존대로 론칭이 돼 있어요. 최근에는 한 4.2 였는데 업데이트를 하셔서 4.3 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댁에 계시거나 플러 계신 분들은 요 다운로드 프로세스 4.3을 소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노트북 환경이나 아니면 PC 이런 쪽에다가 설치를 하시고 이게 압축이 돼 있어요. 압축이 돼 있는 거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압축을 풀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여기 요 단계로 가시는 거예요. SPSS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그냥 제가 한글보다 영어로 해 놨는데요. 여기 SPSS 패키지로 가십니다.
패키지를 열어보시면 뭐가 있냐면 SPSS 패키지에 확장이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익스텐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라고 하는 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인스탈 커스텀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여기를 마우스로 하여튼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눌러보시고 콕콕 눌러보면 제가 소위 그 프로그램을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지금 압축을 풀어놓은 그 SPSS에다가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헤이즈 교수가 제공하는 이 SPD라고 하는 요 확장자를 갖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얘를 클릭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소위 디렉토리를 찾아가지고 요 파일을 소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석에 가서요. SPSS 패키지의 분석에 가서 여기 리그레션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프로세스가 이렇게 런칭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SPSS에서 그 소위 신텍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요게 우선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요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하냐면 앞에서 했던 거 지금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헤이즈 교수가 제공하는 이 방법을 따라서 제가 그냥 SPS 상에서 요 데이터를 그대로 이 회귀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요 얘기입니다. 요 바로 앞에요. 요 얘기인데요. 제가 여기 X하고 Y를 했는데 왜 이거 변수 안 썼냐라고 하시면 이게 길어서 이게 다 들어가지가 않고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까 이 어펙션 같은 경우는 X로 바꿨고요. Y 같은 경우는 소위 그 더미 여기가 있잖아요. 이걸 젠더 더미라고 해서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차이인데요. 그래서 그것만 얘를 제가 그 변수에 그냥 x하고 y를 해놨으니까 거기서 똑같은 거구나. 수치는 아마 똑같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보시면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92개의 모델이 있는데 제가 헤이즈 교수가 생각했던 정리해놨던 모델 중에 요 모델은 아까 제가 프로세스 관련된 PDF 파일을 다운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모델은 몇 번에 해당되는 모델이냐면 1번 모델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모델을 소위 실행을 하려면 제가 여기 SBS 상에서 이제 불러왔고요. 이 프로그램을. 그래서 여기서 모델의 이 넘버를 지정하는데 제가 이거 드롭다운 단추를 누르셔 가지고요. 여기 1번을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앞에서 이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했는데 이 부트스트래핑이 디폴트로 초기에 지정된 값이 여기에 그 5,000인가요?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뢰 구간이 95%.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돼요.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여기 옵션을 누르면요. 여기 옵션을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옵션 쪽에서 이 창을 누르면 이게 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Generate Code for Visualizing Interac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SPS 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여기가 유의하게 나왔고 0.37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남녀 간에 이게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후적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요 키를 누르게 되면 그런 다음에 여기 컨티뉴를 눌러서 다시 OK를 눌러요. 여기를 그럼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가 나와요. 아웃풋에 SPS 창에서 아웃풋에 나오는데 앞에서 아까 요 int 그다음에 언더바 1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제가 그냥 여기 점점점 선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잘 보시면 그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x 곱하기 여기 젠더 더미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인터랙션이다. 아까 얘기한 파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를 그러니까 프로덕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x 항하고 조절 항을 곱해서 우리가 인터랙션 항을 만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0.3752.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0.375가 이게 똑같이 결과가 이렇게 소수점 차이는 나지만 이게 유의한 거를 알 수 있어요.
유의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별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이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남성, 예를 들어서 여성. 그러면 요거를 사후적으로 한번 우리가 요거를 소위 그래프로 그려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인터랙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값을 가지고 지금 요 값이요. 이걸 어떻게 나왔냐면 요 키를 누르는 바람에 요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하냐? SPS 상에 가서 얘를 데이터 리스트 프리라고 하는 그 아웃풋 창에서 여기서부터 데이터 리스트 프리라고 하는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이 콜론이 돼 있어요. 여기 좀 보면 콜론, 여기도 콜론 마침표가 돼 있는데 요 부분을 마우스로 드르르르 이렇게 해서 블럭을 지정하고요. 카피를 해요. 복사를 해 옵니다. 복사를 해 오셔서요. 다시 SPS 상에서 파일, 뉴, 신텍스 창을 누르시고요.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여기 붙여넣었잖아요. 이 파일, 그러니까 파일에서 뉴, 신텍스. 그래서 거기서 새로 제가 앞에서 이걸 복사했던 걸 붙여넣어요. 붙여넣은 다음에 범위를 쭉 정하고요. 여기 요 실행 단추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소위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어디를 누르냐? 여기 제가 여기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그래프가 떠요. 그러면 마우스를 폭폭 눌러보면 마우스를 여기 상에다가 올려놓고 눌러보면 이런 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요 정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래프를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데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가 남성, 그러니까 이 그 앵무새 메일, 여기는 피메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요 기울기 요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 간의 소위 성별에 따라서 소위 친밀감의 정도가 느끼는 정도가 다르더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결론을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능만 잘 이해하셔도, 그러니까 기존의 SPSS 프로그램과 지금 그 헤이즈 교수가 제공해 주는 그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시면 되겠다.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서 하시면 분석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대부분 분들이 많이들 하세요.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여기 같이 들으시거나 저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꼭 해보셔서 하시는 연구에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이쪽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에이모스, 오늘 저 에이모스와 관련된 오픈하우스인데요. 그래서 이 에이모스를 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회귀 분석을 잘 생각하시면, 제가 잘 생각하시면 이 회귀 분석을 제가 했는데 사전에 이런 적항, 프로덕트 항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잘 이렇게 그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걸 좀 잘 생각하시고 이 프로세스를 다시 이 에모스 쪽으로 옮겨올 수 있죠. 그러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예요. 같은 데이터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 모델을, 통계 모델을 잘 생각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죠. 컨셉츄얼 모델과 스태티스티컬 모델을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어펙션이 있고요. 젠더 더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X하고 Y, 여기에 보면 아까 이제 성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 둘의 곱하기 항을 제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어펙션 젠더 언더바 더미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내요. 그려내는데 그려내고 똑같이요. 여기 이제 에이모스 요런 그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그리겠죠.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 이렇게 이거 실행을 해요. 데이터 이제 요거 연결하시고 하면 쭉 보세요. 그러면 아까 여기 0.375라고 했잖아요. 근데 글씨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0.38로 돼 있는데 이거 반올림해서 여기는 375, 여기는 이제 두 자리로 끊어서 0.38로 돼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똑같이 유의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SPS 상에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소위 에모스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 이제 이거를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인제 다시 질문해 하셨던 분이 이렇게 "다양한 저거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not estimating이라고 하는 유저 그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든가, 그다음에 이게 비주얼 베이직, 그러니까 에모스에서 제공하는 그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셔서 명령어를 이렇게 집어 넣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저 모델의 그 개수, 그러니까 92 개의 개수 중에서 '아 내가 어떤 모델이구나.' 해서 이거는 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에이모스, 그러니까 SPS 상에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아까 SPSS 매크로 그걸 사용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또 다른 방법 아래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방법이 지금 뭐 프로그램 쪽에 조금 이렇게 그쪽에 난직지 않으신 분들은 고로 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요 팁을 좀 이렇게 드리고요. 인제 또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 제가 인젠 이 오픈 하우스를 요 내용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 여기 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요즘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내용을 연구를 좀 소위 하고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그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관련돼서 같이 이렇게 뭐 소위 인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분들 보면, 인제 AI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 쪽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좀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지금 기업체 분들하고 저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요 뭐 인사이트를 그냥 드리고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헤이즈 교수의 모델에는 안 나오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그 PC바인의 모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AI 관련된 어떤 태도를 여기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AI와 관련된 이 규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범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혹시 한번 이 인터넷을 서치를 해 보시면 그 이세돌 구단이 인터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AI에 대해서 바둑하시는 분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인터뷰 기사 보시면 모든 신문에서 많이 다뤘어요, 그 인물란에서. 근데 막연하게 소위 두려움 이런 거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AI를 많이 접하게 될 테니까 AI와 친숙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정말 앞서가는 생각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여기 AI의 어떤 태도와 그다음에 AI에 대한 이 규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인제 여기 AI VC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경제 생활을 하거나 이러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걸 함에 있어서 기대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가치를, AI가 나한테 가치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인제 제가 모델로 그렇게 서치를 해 보니까 이 가치 창출의 기대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요거를 제가 AI의 태도와 그다음에 AI의 이 규범 요거에서 여기에 소위 이걸 인제 조절 항으로 이렇게 좀 제가 설정을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어떤 이론적인 백업은 인제 기존에 어떤 나와 있는 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백업들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 놓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이 관련된 소위 인제 행동 의도, 그다음에 소위 여기에는 인제 행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PC바인 요분도 얘기하지만 이 물결 표시하고 언더 요 밑에 bar를 하나 이렇게 대부분 치거든요. '얘가 반드시 이렇지는 않다. 인제 이쪽으로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가설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제 '자 그럼 에이모스에서는 어떻게 분석할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요거를요 그냥 파슬링이라고 하면서 얘를 합산을 해 버리면 또 얘를 어떻게 하냐 합산을 해 버리면 얘 두 문항을 2로 그러니까 합산을 해서 썸을 해서 2로 나눠 버릴 수도 있고요. 두 문항이니까 문항수로. 또 얘를 해서 여기 평균을 구해 버려요. 그래서 그냥 소위 회귀분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게 틀리다."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원하는 뭐냐면 원래 좀 이게 노멀한 방법은 적항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시면 이게 인제 이 에모스에서 "이렇게 가능하시다."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여기에서 인풋에 들어가는 거에 얘가 인풋과 인풋에 여기에 지금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연구 모델을 그리면서 그러면 얘와 얘의 적항, 얘와 얘의 적항. 다시 말하면 이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이 소위 개수에 관련돼서 이 소위 곱하기 항을 만들어 내라. 이게 요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I ATT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AIVC 이랬잖아요. 요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얘하고 얘의 적항 그러니까 X1하고 X3 그다음에 X1하고 X4, X2하고 X3, X2하고 X4의 적항을 만들어요. 어디서? 이거는 SPS 상에서 곱하기 항을 만드셔라. 이제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X1하고 X5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X3하고 X5 그다음에 X3하고 X6, X4하고 X5 그다음에 X4하고 X6을 만드셔서 어떻게 하냐? 그대로 연결을 해 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여기서 에모스 팩을 돌리게 되면요. 실행을 하려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항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혹시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려고 이걸 연결을 안 했어요. 혹시 화살표로 양쪽 화살 쪽으로. 그러면 컴퓨터가 뭐라고 하냐면 노티스를 줘요. 이게 실행이 되려면 인풋은 인풋끼리, 요인의 인풋 요인은 인풋 요인끼리 연결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대로 따라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댁에서 꼭 해 보시겠다고 하면 여기에 AI use라고 하는 AMW가 요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AISAV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조사해 놓은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 이거 보시면서 직접 한번 이렇게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 요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내 드린 요게 인제 그 데이터 솔루션에 보내 드린 거에는 파일이 이게 조금 작은 건데 더 요즘 이제 데이터를 더 확보를 했거든요. 하여튼요. 그래서 어 지금 그 보내 드린 데이터에 준하면 이제 여기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기 여기 보면 우리가 디폴트 모델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마들 핏을 누르세요. 아웃풋에서. 그러면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데 기준치를 보게 되면 기준치라고 하면 아까 적합지수라고 하는 거 기준치가 있는데요. 그걸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여기서 팁으로 드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쪽 우리가 에모스에서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그 키를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제가 뭐를 넣을 수 있냐면 그 수정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카이스케어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 패스를 컴퓨터가 제시를 해 주면 저는 한번 그걸 연결을 해 보면 사실은 이제 피트니스가 좀 개선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AI 관련돼서 이런 연구가 없었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달고 밑에다가 이 소위 하이픈을 딱 달고요. 뭐라고 하냐면 탐색적인 적분의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좋습니다. AI 행위 모델 AI 뭐 그러니까 수용 관련 행위 모델에 관한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탐색적인 접근 이런 식으로 하부 그 하이픈을 두시고 이렇게
소위 그 부제를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여기가 적합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조정을 하거나 이러면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마사지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탐색적인 접근 이런 식으로 부제를 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요 데이터를 보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에 에스티메이트를 보시면 요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 0.2를 기준으로 한다면 0.2를 기준으로 한다면 0.05보다 적잖아요. 0.05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대로 여기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알파 수준을 좀 내리면 얘가 이 패스 그래서 빨간 선을 조금 적게 굵기를 적게 했고요. 작게.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굵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AI에 관련된 태도가 그다음에 AI의 행위에 그러니까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쳐서 그다음에 여기 행동까지 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보고자 했던 거는 어떤 결론이 나느냐, 그러니까 결과로 나오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소위 유의하지가 않았습니다. 적항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여기 뭐 0.1로 한번 그러니까 알파 값을 0.1로 내려서 볼까 했는데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해도 유의하지 않아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블라블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샘플 수를 좀 더 이제 사실은 늘려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요 보내드리기 전에 이렇게 더 수거된 게 있어서 했는데 결과는 뭐 그렇게 또 별반 차이가 없어서 이제 나름의 논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같이 연구하고 있는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또 영어 페이퍼를 내야 돼서 외국에 이제 자기 본국에 가서 선생을 교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실적을 또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논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개발을 여기에 대한 그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시장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와 있으니까요.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에모스에서 제공해주는 정말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헤이즈 교수가 제공해주는 프로세스 매크로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그냥 배운 거로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페이퍼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를 내거나 또 어떤 연구를 하고 이럴 때 기본적으로 모델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모델을 만드는 게 이게 많은 사실은 절제가 들어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공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 간단하게 또 얕게 읽어가지고는 이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게 좀 약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순수 이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에모스의 결과를 제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경험치가 이게 경험이라고 하면 책을 많이 본 경험이라든가 실제 해본 이런 거가 또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 기존 연구도 잘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 타입 3라는 거를 하나 이제 하고요. 거의 이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입 3 에러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시작할 때는 정말 거창하게 시장을 하는데 좀 결론을 내리거나 이럴 때 보면 제가 지금 어느 과제를 지금 맡고 있는데 보면 해석을 잘못 해놔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페이퍼 결론도 그다음에 그 전략도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지금 그거 다시 고치고 있느라고 좀 믿었는데 믿었다가 발등 찍힌 격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 갑자기 이게 타입 3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읽어볼게요. 살충제를 제조하는 어느 회사가 국립해충연구소에 벼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 과제는 열성적인 어느 젊은 연구원에게 떨어졌는데 그는 우선 벼룩에 관한 온갖 문헌을 읽어본 다음 그가 훈련시키고자 하는 벼룩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선택하였다. 그는 연구
보고서에서 띄어하는 명령을 그 벼룩에 내리면 그의 손가락 위에 뛰어넘도록 하는 훈련 과정을 소상히 다루었다. 첫 명령에서 성공한 다음 그는 그 벼룩의 다리 하나를 떼어냈다. 그런데도 그 벼룩은 명령을 듣고 벌떡 뛰어넘었다. 다시 두 번째로 다리 하나를 떼어냈으나 그 벼룩은 탈 없이 다시 뛰어넘었다. 열성적인 그 연구원은 급기야 마지막 남은 다리까지 떼어냈으나 벼룩은 별탈 없이 다시 뛰어넘었다. 열성적인 이 연구원은 급기야 마지막 남은 다리까지 떼어낸 후 다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벼룩은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에서 본 연구의 주요 발견 중에 하나는 벼룩의 경우 다리를 모조리 떼어내면 기머거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라고 결론을 내지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방향이 잘못되고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혹시 분석에 치중하다 보면 인사이트가 없는 내지는 이렇게 또 이 전략이 나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사회과학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우리의 이해 관계자분들이 도움되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제가 사실은 이 케빈 시스템이라고 하는 인스타 파운더의 요거를 좀 머릿속에 계속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걸 외우고 있는데 근데 이걸 좀 해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제 주변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어느 막 이제 요즘 다들 막 AI나 막 이렇게 하시니까 막 다 우르르 그쪽으로들 가십니다. 그래서 좋은데요. 근데 기존에 막 이렇게 하시던 것도 그러니까 막 기존에 어떤 본류를 잘 하시는 게 있으면 그걸 지키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좋은데 그러다가 막 지쳐 가지고 막 연구를 놓으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해왔던 것도 이렇게 하시면서 새로운 연구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아웃풋도 많이 이렇게 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웃풋을 내실 때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냥 학교에 계신 분들은 연구 논문인 것 같고요. 또 프로젝트 같은 거 아니면 또 그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 아웃풋이 뭐냐면 또 교육의 이런 빈도 이런 거가 되겠죠. 근데 뭐냐면 그냥 하던 그 방식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계속 이게 공부와 이런 AI 시대에 그 우리가 AI를 이길 수 있는 건 소위 꾸준한 공부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구를 이렇게 제가 외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높아심에서 감히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 업데이트 해 놓은 건데요. 제가 이 강의 노트를 만들면서 정말 이게 PDF로 나갔으면 아마 여기 이걸 클릭을 하면 이게 곧바로 URL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페이퍼가 제 제자들한테는 이걸 다 지금 다운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2022년, 21년 이런 것까지 제가 쭉 보면서 이렇게 지금 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헤이즈 교수 얘기하신 것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 학생들한테는 다 다운해서 이걸 다 읽어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읽으시고 자꾸 이렇게 분석만 막 이렇게 치중하시다 보면 뭔가가 좀 약간 공허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페이퍼를 기반으로 해서 읽어보시고 '아 이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제가 Q&A 받으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손흥진 님께서 주신 게 있는데요. 부츠 스트래핑 옵션을 사용하면 모델 핏이 더 좋아지는가요? 라고 있는데요. 모델 핏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델 핏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저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정 지수라고 하는 그 마디피케이션 인디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카이스테어 값을 줄여주는 또 그걸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방 결과는 의도 객관적인 측정은 제대로 되었으나 의도에 영향을 주겠죠. 어, 예, 지금 저한테 이제 인사이트를 주셨나요? 네, 의도에 관한 이 측정 도구를 다시 한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조건부 매개 효과라는 것은 결국 조절 효과인가요? 라고 하는데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어떤 거냐면 그 요인과 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잠깐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워낙 지금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요 정도에서 해서 좀 내려서 질문을 해볼게요.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자,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건부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좀 이런 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죠.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 요거를 이렇게요. 요 화살표가 이쪽이고 이쪽 지금 시간 관계상은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이쪽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소위 일반적으로 이제 얘가 매개 요인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모델은 이 헤이즈 교수의 소위 이렇게 되면 이게 7번 모델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하고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 가장 단순한 모델인 이게 뭐냐면 이 매개 효과를 매개 효과를 보는 거였죠. 조건부라고 하면 뭐냐면 여기 조건부 간접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 14번 모델이거든요. 헤이즈 교수의 그럼 이렇게 해서 들어온 이게 간접 효과가 있고요. 이 조건부 효과 우리가 컨디셔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얘를 이쪽으로 옮겨다 놓고 이렇게 놓고 얘를 지금 이렇게 잘 갑자기 조절하니까 이게 곧바로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를 찍어서 이렇게 하면 얘가 몇 번이 되냐면 이게 이제 7번 모델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번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PDF를 이렇게 다운하셔서요. 그러니까 페이즈 컨디셔널 뭐 프로세스 아니면 프로세스 컨디셔널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규 님의 이 질문에 이렇게 좀 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표본수에 임기용님께서 표본수에 따른 부트스트래핑 반복 횟수의 적정선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5,000회 뭐 아니면 10,000회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좌우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페이지 교수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한 10분, 15분 걸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그래서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특별히 뭐 5,000회 이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복을 허용한 무작위 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 표본이 워낙 제가 가지고 있는 표본이 적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표본 안에서 표본 안에 성격 안에서 어떤 좌우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한쪽으로 이제 몰리는 그러니까 수렴을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저기가 있으면요. 혹시 그 나중에 또 이메일로 이렇게 주시거나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